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제가 이 재미있는 강의를 했는데요. 사실은 저는 여기 오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와서 여러분하고 이런 얘기하는 시간이 저 스스로 행복해요. 그래서 기다리거든요. 이제 나이 들고 해서 이런 강의 없는 줄 알았는데 마침 공실회에서 이런 초대를 해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옵니다. 강의료도 주시지만 그거 보고 오는 건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와요. 여러분 또 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전에 이어서 오늘까지 상속세 얘기를 끝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까지 이제 2번을 했죠. 복습을 조금만 하고 뭐 복습을 한다니까 학생들 강의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복습을 조금만 하고 제 생각 같으면 그래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한테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자기의 세금을, 자기의 상속세를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정도를 어떻게 얘기해 볼까 구상 중이어서 그래서 복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문제도 보니까 여기서 강의 들으시고 뭐 혼자서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저한테 찾아오신 분이 이 계산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딱 맞게 계산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는 효과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속세는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 생기는 문제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니까. 특히 상속세는 대부분 부동산에서 생겨도 우리나라는. 두 번째가 주식이고. 그래서 이것을 복습 삼아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한 20가지도 더 됩니다. 세법이. 20가지도 더 되는데 거기 이제 그 세법을 이루고 있는 그 논리 체계가 공통적인 논리 체계가 하나 있어요. 그걸 이해해야 이 줄거리를 쭉 이해갑니다. 그래서 상속세의 경우 같으면 제일 첫 번째 상속재산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상속재산. 상속재산 맨 먼저. 이거 안 보이시겠는데요. 상속재산을 먼저 파악해야 되고 이 상속재산을 우리는 그냥 물건으로 몇 평짜리 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세금 계산할 때는 철저하게 금액으로 표현해야 돼요. 금액으로 표시해야 되거든요. 요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현대 세금은 뭐든지 현물 납세 제도가 아니고 현금 납세 제도이기 때문에 전부 가액으로 표시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상속재산을 가액으로 얼마인가를 맨 먼저 알아야 돼요. 가액으로. 그러면 이 가액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문제죠. 보통 우리는 그냥 뭐 시세 또는 뭐 감정가액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 세법에서는 가액 계산하는 것도 전부 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가액을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평가 방법을 세법에서 다 정해가지고 이 재산이 얼마짜리다 어떻게 평가 방법이 다 정해져 있어요. 요전에 했죠. 이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면 비로소 이것을 과세가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 먼저 안 보이죠? 안 보일 것 같네요. 맨 먼저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개념을 넣을 것은 과세 대상이 되는 거. 과세 대상이 되는 거, 대상이 되는 재산이 얼마짜린가 하는 걸 금액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표시하는 방법이 평가 방법이 다 세법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가를 잘못해서 높이 하면 그것도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되죠. 그러니까 이 평가 방법은 세율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세율 못지않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요전에 어떤 분은 상당히 머리를 써가지고 오히려 그 상속세 과세가액을 높여달라고 요구가 왔어요. 과세가액이 높으면 세금도 높아지겠죠. 근데 이분은 높여달라고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재산이 얼마 안 되어서 과세가액에 미달해요. 너무 적어요. 세금 낼 게 없어요. 이 기회에 차라리 높여놓으면 그걸 나중에 팔 때 상속세 과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공제를 받으니까 높여달라고 왔어요.
본인이 높여달라고 해서 그냥 높인다고 해서 높여지는 것도 또 아니거든요. 세무서 직원도 다 아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높이는 것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두 군데 감정을 해라. 감정료 좀 주고. 그러면 또 인정해줘요. 그 양도세무서에서 엄청난 절세를 하거든요. 물론 옛날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만나보니까 보기에는 이 분야를 뭐 연구하거나 그런 분도 아닌데 이런 아이디어를 딱 가지고 왔어요. 이게 이제 과세가액, 이걸 기준해서 과세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이 과세가액 전부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고, 이제 민법상으로 이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세법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전부 과세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지만은, 여기서 빼주는 게 몇 가지 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빼주는 거. 이 빼주는 건 뭡니까? 하나는 비과세라고 하는 게 있고, 아예 과세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공제라고 하는 게 있다. 과세 대상은 되지만은 일정액을 빼주겠다. 이런 게 있었죠. 그런가요? 하면 이번에는 반대로 본래 상속재산은 아닌데 세법에서만 이런 것은 그냥 상속재산에 이거 넣어라. 그런 것들이 또 있었죠.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많은 것들이죠. 민법으로 봐서는 이건 상속재산 아닌데 이것도 상속재산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했냐면 과세가액 산입이다 그랬어요.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과세가액 산입.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다 해서 이렇게 마무리해서 과세가액이 산출된단 말이죠. 지난 시간에 이제 요거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은 뭐냐면 과세가액에서 또 상속공제라고 해서 일정한 것을 빼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이 시간에 합니다. 어떤 것들을 빼주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정부가 이런 것을 빼준다고 인심 쓰는 것들이 있어요. 이 빼고 나면 나머지 세 번째 개념이 뭐냐면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 보통 약해서 뭐라고 그러죠? 두 글자만 써가지고 과표 그렇게 많이 하죠. 과표. 과세표준. 이 모든 세법에는 다 과세표준 개념이 도출돼야 돼요. 어느 세법이든지 그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이 도출돼야 된단 말이죠. 과표. 왜냐하면 이 표준이 나와야만 네 번째로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그러면 이 과세 중에 얼마를 낼 거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시 이 공식은 어느 세법이고 똑같아요. 과세 대상이 얼마치냐, 그 다음에 뭘 얼마나 좀 빼주느냐, 뭘 얼마나 좀 집어넣느냐. 그래서 이제 표준을 만들어가지고 이 표준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린다. 언제든지 세율을 이렇게 계산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기 하면 다섯 번째로, 그러면 세액이 얼마냐 이렇게 산출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공식을 잘 알고 여기서 공부한 것을 가지고 이 공식에다 맞춰서 계산을 해 내려가면, 아, 내가 내 자녀한테 물려준 상속세가 되게 윤곽으로 이 정도는 되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죠. 실제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만은 하여튼 기본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시간 동안 얘기한 것은 첫째 시간에는 민법상 이 상속재산이 어떤 거냐, 상속은 어떻게 받느냐, 누가 먼저 받느냐 이런 것들을 공부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요걸 냈습니다. 뭘 집어넣고 뭘 빼고 뭘 집어넣고 뭘 빼느냐 이 공부를 했어요. 이 대목이 가장 시비가 많은 대목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과세가액에서 또 뭐 빼주는 게 있다고 하는데 뭘 얼마나 빼주고 나머지를 과세표준으로 삼느냐 요걸 이제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서 가서 보면 얘기 있는 것들을 더러 얘기를 제가 빼놓고 또 얘기 안 한 것들이 있어요. 그 빼놓고 얘기를 안 한 것들이 사실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교재에 없는 얘기. 이번에도 강의를 하고 하니까 좀 빼놓고 간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요전 시간에 그 상속인들이 누가 상속이 되느냐 쭉 얘기했죠. 근데 지난번에 안 하는 것은, 그러면 양자 간 사람 어떻게 보느냐? 양자 간 사람. 양자 온 사람 또는 양자 간 사람. 첫 번째 상속인이 누구였죠? 첫 번째 순위의 상속인이? 자녀, 배우자. 그러니까 항시 배우자는 자녀하고도 같이 받고 또 부모하고도 같이 받고 따라 여기저기 붙어서 같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선 자녀라고 생각합시다. 이 자녀의 개념 중에 그러면 양자 온 사람, 내가 요전 시간에 대원칙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상속세제는 핏줄 중심이라고 그랬죠. 혈통주의다, 우리나라 상속세법은. 그래서 며느리한테는 혈통이 다르다고 해서 상속을 안 해준다. 다 시부모 받들어서 평생 살았지만 그거 안 해준다 그랬죠. 또 사이도 역시 마찬가지 안 해주고. 그 양자는 어떠냐? 양자도 핏줄이 같은 성씨거나 같은 본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꼭 자기 핏줄이 없어서 지금 양자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핏줄은 정확하게 보면 아닌데 양자 상속권이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옛날에는 양자도 당연히 상속권이 있고 또 당연은 아들로 봤어요. 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계모도 당연히 법률상 친부모하고 똑같이 취급했는데 요새는 계모도 법률에서는 어머니 취급 안 해요. 혈통이 다르다고 해서 배제해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사극 보시면 어때요? 사극. 왕들이 대부분 두 번째, 세 번째 중전을 또 새로 맞이하잖아요. 근데 큰 중전한테서 난 아들들이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을까? 계모인 어머니한테. 틀림없이 자기 어머니처럼 다 예우를 하죠. 그 법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백성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세상이 7, 80년대에 막 바뀌면서 그것도 혈통이 다르니까 어머니 아니다. 상속권 서로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배우자한테 재산을 많이 줘버렸어요. 그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큰 부인 아들들은 상속권이 없어요. 혈통이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양자냐는 어떠냐? 양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양자는 혈통과 관계없이 아들로, 비속으로 취급하게 돼 있어요. 양자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양자는 혈통이 같은 친가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집에서 이쪽으로 양자 왔으니까. 그러면 혈통주의대로 오면 어떻게 해요? 친가에서도 상속을 받죠. 양가에서도 친아들 취급하니까 상속을 받죠. 그러면 두 군데 다 받습니까? 어떠세요? 두 군데 다 받아요. 양자가 좋아요. 근데 요새 양자들 안 하시거든? 그렇죠? 부모들도 양자 안 하려고 그러고, 본인들도 양자 안 가려고 그러고, 양자는 양쪽에서 재산을 다 받을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어요. 또 재미있는 얘기 아주 하나 더 하고 오죠. 그래서 어떤 분이 말이죠. 젊은 분이 한 40대 젊은 분인데 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런데 가족이 다 함께 가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오고 아이들 둘하고 넷이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앞에 앉은 아빠 엄마는 죽고 뒤에 앉은 어린애들은 살았어요. 어린애들이 많이 삽니다. 어른보다 사고가 나면. 근데 그것이 워낙 어린애예요. 그래서 상속권이 있어요, 없어요? 상속권은 있어요. 그런데 어리니까 아무것도 몰라서 상속재산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죠. 그럼 누가 대신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신해서 상속도 받아주고 재산 관리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누가 대신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였어요. 누가 대신해야 되겠어요? 부모가 다 죽어버렸죠. 우리는 보통 그 부모를 친권자라고 그러죠. 그 친권자가 없어요, 죽어버려서.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마침 살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러면 애들 아빠가, 엄마가 죽고 없으니까, 친권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할아버지가 해야지. 당연한 걸로 생각해서 할아버지가 그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빠, 엄마 없으니까 당연히 할아버지가 해야지. 그 할아버지가 딱 축해들었는데 외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그런 얘기예요. 친할아버지하고 외할아버지하고 재산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 싸움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생각 누가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친할아버지라고 생각하죠. 가지고 재판이 붙었는데 이게 안 돼서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대법원에서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외할아버지 손을 들어줬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법률상으로는 권리가 똑같아요. 옛날과 틀려서 요새는 남녀가 동등하기 때문에 외할아버지나 친할아버지나 똑같아요. 근데 법원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다가 보니까 외할아버지가 나이가 더 먹었어요. 친할아버지보다. 그러니까 나이 더 먹은 분이 이게 재산권 행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외할아버지가 딱 죽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재산이 많으니까. 그 젊은 분이 재산을 많이 벌어놓고 죽었어요. 그런 재미있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우리는 자꾸 친가, 뭐 친척, 친할아버지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 지금도 기억도 있는데 똑같아요. 여성 지위가 많이 향상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외할아버지가 딱 붙들고 재산 관리를 해요. 저거 얘기를 많이 해줘.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다시 교재로 들어가서 또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페이지 수를 제가 깜빡 안 써놔가지고요. 페이지 수가 안 써졌네요. 한참 넘어가면 4번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과세 표준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세 표준이 산출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세액 계산이 가능하다. 과세 표준.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써진 대로 읽어보면 과세 표준이란 세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거다. 과세 표준이 안 되면 세금 계산이 안 돼요. 금액 또는 수량으로 표시하는 건데 상속세는 지금 금액주의니까 금액으로 산출되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세액을 산출하려면 과세 표준에서 여러 가지 공제를 해줘야 과세 표준이 산출된다고 그랬는데 첫째 공제가 뭐냐면 기초공제입니다. 기초공제. 얼마입니까? 2억 원. 기초공제니까 글자 그대로 누구든지 무조건 2억 원 빼준다. 상속이 되면. 누구든지 2억 원 빼준다. 그러면 빼주는 근거가 뭐냐? 뭐 딴 근거는 없어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상속 개념이 있잖아요. 후손들이 받아간다. 그런 걸 그냥 그대로 살려서 2억을 무조건 빼준다 했는데 요새 화폐 가치로 따지면 2억 원 너무 적죠. 그렇죠? 너무 적어.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그냥 부지런히만 잠을 안 자고 일을 하고 또 먹고 싶은 거 아끼고 뭐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이렇게 전략하고 온 게 뜻이 다 뭐 있어요? 자손에게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려고 사실 그런 거잖아요. 물론 아주 가난한 사람은 우선 먹기가 바쁘지만은 저부터도 이걸 못 써요. 뭘 못 써. 어떤 사람이 가끔 저더러 좀 쓰고 살지 그러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면 대답이 그렇습니다. 본래 내가 촌놈이어서 쓸 줄을 모른다. 오히려 돈을 쓰고 나면 저는 불안해요. 안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따지면 자식에게 한 푼 더 하려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세금 전략하는 것도 바로 그러죠. 여러분이 다 쓰고 갑니까? 못 쓰고 가지? 자식에게 한 푼 더 물려주려고 세금도 전략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오는데 2억뿐이 안 빼준다. 좀 야속하죠. 근데 이 2억이 옛날에 10년, 20년 전에도 2억은 빼줬어요. 그때는 제법 화폐 가치가 있었는데 이걸 안 고치고 그대로 두니까 지금 와서는 이게 몇 푼 안 되는 결과가 됐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가업상속공제, 요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사업을 하신 분들 그 사업체 자체가 자식한테 물려준단 말이죠. 사업체 자체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개인 사업을 얘기합니다. 여기 자영업자라는 게 전부 개인 사업체를 우리가 이런 자영업자라고 많이 하죠. 자영업자들. 이거 물려주는데, 그러니까 여기 첫째 보세요. 중소기업이라 해야 된다. 이 자영업자가. 그리고 돌아가신 분하고 피상속인하고 그 물려받을 아들, 딸들하고 10년 이상 같이 그 일을 했어야 된다. 그 일본 세법 그대로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얘기 많이 들으셨지만은 일본은 뭐 3대, 4대 이렇게 하던 영업을 계속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줄여서
10년 이상은 같이 거기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날 죽을 무렵에 아들 주면서 이거 가업 이어가라. 이건 여기 공제 혜택이 안 돼요. 10년 이상은 최소한 해야 된다. 같이. 그런 사람은 그 200억을 빼준다 그러는데 어디서 빼줘요? 아까 얘기한 과세 가액에서 이 전체 재산 가액에서 200억을 빼주고 나머지를 과세 표준으로 삼으니까 그러면 결국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단계를 열어 두었습니다. 그러면 10년도 더 됐다 나는 그 15년 이상이면 300억 이랬죠. 300억까지 빼준다. 근데 이번에 세법을 개정해서 이걸 20년 이상으로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좀 더 두려고 그런 거죠. 5년 더 같이 일해야 된다. 그 다음에 20년 이상이면 500억까지도 빼준다 그랬는데 이것을 또 30년으로 늘렸습니다. 최소한 부자가 30년을 같이 경영해야 500을 받는다. 그런데 중소기업 그 가치에서 500억 공제받으면 중소기업들은 거의 세금 낼 게 없어요. 그렇죠? 500억 많이 공제했으니까. 자산 가치로 500억이니까. 그래서 이 중소기업은 절순대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부모가 하던 것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전에는 15년만 같이 해도 300억 빼주더니 20년으로 늘려버리고 30년으로 늘려서 같이 경영한 기간이 오래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실태를 보시면 알지만 부모 자식이 한 자리에서 이렇게 같은 기업에서 30년 같이 한 사람이 보기 어려워요. 20년 같이 한 사람도 보기 어려워요. 또 하나는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자식은 내가 하던 일 안 시킨다고 해요. 안 시킨다면 딴 거 하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어받은 사람이 아주 극히 드물어요. 세법은 이렇게 후하게 해준 것 같은데 사실은 적용을 받은 사람이 아주 드뭅니다. 그러더라도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아시고 하시면 됩니다. 일본은 이것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왔어요. 오래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해오다가 우리는 이게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전번에도 제가 얼핏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거 아예 공제제도가 없었어요. 얼마 전만 해도. 근데 제가 좀 생색을 내면 제가 어디 세미나에 가서 이 상속세에 관한 주제 발표를 한 일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공제를 안 해주면 부자간에 이렇게 사업을 이어갈 수가 없지 않느냐. 세율이 이따 보시면 알지만 세율이 30%, 40%, 50% 이러죠. 그럼 물려받은 재산가액에 40%, 50% 세금 내려면 그 사업체 팔지 않으면 낼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걸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마침 이게 도입이 됐어요. 근데 도입된 첫 해에 보니까 얼마 빼준다고 하니 1억 빼준다고 했어요. 1억 빼줘가지고 그 사업이 계속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1억이 10억 되고 10억이 100억 되고 500억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런 그 발표를 할 때도 제가 그런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때 일본 세법을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표절해가지고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500까지 빼주는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농상속공제. 여러분, 서울에 사시니까 지금 농사를 안 짓죠, 대부분. 그런데 저는 이게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본래 촌놈이니까. 이 농사 짓는 것도 이렇게 빼줘야 되겠죠? 그래, 아들, 딸이 또 짓겠죠? 그래서 15억까지 빼준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경지로 15억이면 또 그건 상당히 큰 걸 빼주는 셈이죠. 빼준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인적공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구가 몇이냐, 상속인이 몇이냐, 그 사람에 따라서 공제해 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앞서서 가업상속공제나 영농상속공제는 일종의 물건을 기준으로 얼마 빼주겠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적공제고,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사람이 몇 사람이 거기 매달려 있느냐, 죽은 사람한테 몇 사람 매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공제해 주니까 인적공제 그렇습니다. 첫째가 이제 배우자 공제. 배우자 제일 많이 공제해 줘야 되겠죠? 이 배우자 공제가 원칙으로는 또 5억밖에 안 해줘요. 이것만 생각할 때는 이것도 좀 야속하죠. 부부가 평생 같이 해서 돈 벌었는데
그렇죠? 5억 번이 안 빼준다. 매우 이거 적습니다. 5억밖에 안 빼준다.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좀 재산이 큰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은 가령 배우자 몫이, 큰아들 몫이, 큰딸 몫이 이렇게 쭉 그 법률에 규정된 지분으로 이렇게 쪼갰더니 배우자 몫이만 해도 30억이 넘는다. 부자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요새 가령 자기 재산이 100억이다. 빌딩 가진 사람들 어디가 넘으면 100억이죠. 100억인데 뭐 배우자하고 아이도 둘하고 셋이만 산다. 보통 셋이 사죠. 그러면 3분의 1 이렇게 쪼개다 보면 배우자가 30억 넘는 경우가 있죠. 뭐 그런 사람도 그러면 5억밖에 안 빼주면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배우자는 법률에서 정해진 자기 상속 지분을 계산했더니 30억이 넘어요. 아니 5억이 넘어요. 그럴 때는 배우자 몫을 다 빼줘라. 가령 배우자 몫을 계산했더니 이 사람은 20억이다 자기 몫이. 20억 빼줘라 이런 얘기예요. 다만 30억 더는 안 빼준다 그런 얘기지. 자기 몫을 빼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우리 남자들이 세상을 많이 먼저 떠나니까 보시고 내 재산이 상당한 가액에 있으면 그 내 몫이가 30억까지는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런 건 배려를 상당히 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나눠 가질 때는 그냥 어떻게 나눠 갖는다고 약속만 없으면 그대로 다 인정을 해줘요. 근데 배우자는 특별히 더 빼주잖아요. 30억까지.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는 상속세 신고하기 전까지 실제로 그 재산이 배우자 앞으로 다 가야 돼요. 그냥 말로만, 약속만 그러면 엄마가 얼마 더 가지시오. 이건 인정 안 해줘. 5억밖에 안 해줘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실제로 상속세 신고할 때까지 자, 배우자 몫으로 뭐 토지도 얼마 등기도 넘겨주고 또 예금 있으면 예금도 얼마 넘겨줘야지 말로만 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시행을 해야 돼요. 실제 배우자한테 넘어가야 돼요. 그거 유의해야 돼요. 취등록을 하라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같으면 등기가 넘어가야 되고 예금 같은 것은 통장을 넘겨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림도 있으면 그림 엄마 방에다 갖다 줘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5억밖에 안 빼줘요. 기본이 5억이니까. 그 점 유의해서 꼭 집행을 끝내야 된다. 집행 안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이 이제 배우자 공제에서 좀 주의할 점입니다. 상당히 해주기는 하는데 주의할 점. 그러면 상속세 신고 기한이 언제냐면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거든요. 6개월 내에 그러니까 그 집행을 해야 돼요. 근데 6개월 내에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형제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못해요. 안 넘겨줘요. 합의가 안 되면 못 넘겨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녀 공제. 자녀는 한 사람당 5천만 원. 이것도 너무 적지요? 5천만 원. 더군다나 미성년자는 요새는 미성년자가 19세죠. 옛날에는 20세였는데 그 미성년자는 또 더 적습니다. 미성년자는 그래서 두 가지로 계산합니다. 미성년자니까 성년이 될 때까지 돈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학비도 들고 많이 들고. 그러니까 성년이 될 때까지 아직 몇 년이 남았느냐? 성년이 될 때까지 아직 다 크려면 몇 년이 더 커야 성년이 되느냐? 그 연수를 곱해줘요. 1년에 1,000만 원씩 해서.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공제를 많이 받죠. 어릴수록. 성년이 될 때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가족 중 65세 이상자 또 5천만 원. 전에는 3천만 원 빼주다가 이것도 안 되지 않느냐 해서 5천만 원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먼저 죽은 경우죠. 아들이 먼저 죽고 딸이 먼저 죽고 그런 경우에 이제 윗 어른이 상속을 받을 때 이럴 때 5천만 원. 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또 1,000만 원. 그 밑에 보면 일괄공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괄공제.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가령 아들 한 사람에 얼마씩 아까 빼준다고 그랬죠.
부모가 계시면 부모 또 한 사람에 얼마씩, 뭐 장애인 있으면 장애 얼마씩, 요렇게 계산해서 빼주는데, 그거 다 합쳐봤자 5천만 원이 안 된다. 요새는 대부분이 5천만 원 미달해요. 왜 그러냐면 워낙 가족이 적어서. 옛날같이 아들, 딸 뭐 5, 7, 8 낳은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하면 더 많이 5천만 원 훨씬 더 나오죠. 근데 요새는 뭐 하나, 둘, 셋 뿐이 안 나니까 이거 합쳐봐도 얼마 안 돼요. 합쳐봤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계산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자녀들 몫으로 통틀어서 5억 공제해 주시면 이렇게 해준다 그래요. 5억. 그러니까 자녀 수가 많다든지 해서 계산을 보니까 우리는 5억 넘는다. 그러면 그렇게 청구하면 되고, 나는 안 따지겠다. 그냥 5억만 해주라. 이러면 그냥 5억 공제해 주겠다. 그럼 아까 배우자 기본적으로 5억 해주죠. 또 자녀 그러면 안 따지고 5억 공제 받으면 전부 얼마 받아요? 10억 공제 받습니다. 그 10억 빼주고 나머지만 세금 매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일괄 공제할 때는 기초 공제를 안 해줍니다. 일괄 공제. 왜냐하면 그거 다 포함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일괄 공제할 때는. 아까 2억을 따로 공제해 주는 경우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받는 경우에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겨우 5억밖에 못 받죠.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기초공제에 2억을 더해서 공제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